북한이 2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돈은 대선 경선 자금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 계좌 분석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전 당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화 광산에서 근로자 2명이 고립된 지 51시간이 지났지만 구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까지는 아직 4분의 1 정도 진입로만 확보됐습니다. 푸르밀이 노조와 상생안을 논의하던 중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헬로윈을 맞은 이태원 연결합니다. 하루 10만 인파의 마약과 불법 촬영 등 범죄 우려도 나옵니다. 고공행진하는 배춧값 대책으로 정부가 김장재료 10,000톤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오쯤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는데 미군이 참가한 우리 군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도발을 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한 것이고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나온 도발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정오 무렵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약 24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는데 최저 40km인 사드 요격 고도보다 낮은 데다 초음속으로 날아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새벽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쏜 지 2주 만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14번째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도발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도 호국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올해 호국훈련엔 F-35A를 비롯한 공군 최신의 전투기와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육군 기계화 부대 등 20만여 명이 동원돼 북한과의 전시를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긴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오늘 호국훈련 마지막 날 도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다음 주 초부터 닷새간 240여 대의 항공 전력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7차 핵실험까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 북한을 미국 본토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지속하는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은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무인 드론 MQ-9 리퍼를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군사적 경고와 압박 성격이 강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공개된 미국의 올해 국방 전략입니다.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으로 설정한 데 이어 북한은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한다면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주요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를 일본에 전개했고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늘 위 암살자로 불리는 세계 최강 무인 드론 MQ-9 리퍼를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하면서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엄격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소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적도 계획도 없는데 한국을 콕 집어 말한 배경에 의문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한국을 언급하며 경고한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은 주권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무기 제공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방독면과 전투 식량 등 인도적 지원만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례적 발언이 최근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걸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탱크와 전차, 감시 드론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준 거지 우크라이나에 준 게 아니니까.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악화되자 서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우방국인 한국을 찍어 북한까지 언급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 같은 말들이었는데 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정무방에선 사적인 얘기뿐 아니라 정책 결정까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돈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 선 유동규 전 본부장. 텔레그램 정무방에서 정책까지 결정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정무방 등에서 그 침묵 외에 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간 사실이 있을까요? 네. 정무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참여한 대화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 들어가 있는 방도 따로 있었을까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김 부원장에게 7억 4,700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이 돈이 대선 경선 자금인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 측근의 자금 메모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검찰이 입수한 돈 상자도 자신이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 쓰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진상 실장이 얼마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정 실장이 2020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던 시절 대장동 팀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곧바로 이번 사건의 자금 흐름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검찰은 김 부원장 1차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팀으로부터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해왔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1억 원을 추가 수수하고 2013년엔 유흥접대를 받은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검찰은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주말쯤 김 부원장을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도 2014년 5천만 원에 이어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고 향응 접대를 받은 정황까지 잡았는데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월급과 상여금 등 계좌이체 내역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장동 팀이 조성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김보은 기자와 함께 이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대장동 팀 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요, 크게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앞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2014년에 지방선거 직전의 돈의 흐름입니다. 자, 먼저 검찰에 따르면요, 대장동 일당이 대선 경선 때 마련했던 돈은 총 8억 4,700만 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받고 이 남욱 변호사에게 마련해달라고 한 돈이죠.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빼돌렸고 또 김 부원장에게 7억 4,700만 원만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즘 언론에 대장동 의혹이 보도가 됐고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던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김 부원장이 실제로 받은 돈은 6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수사 중입니다. 자,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대장동 팀의 자금책인 이 남욱 변호사가 12억 원을 마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김 대표는 이 가운데서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넸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동안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김용 부원장에게 이 중에서 1억 원을 줬고 또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았는지, 즉 뇌물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입니다. 검찰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달자 역할을 한 이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자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한테 돈을 벌었으면 형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래라. 내가 판을 깨면 너희들은 모두 끝이다. 이러면서 금품을 요구해서 받아갔다는 돈이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즈음에도 정진상 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과 12월에는요,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투자 명목으로 30억 원을 보낸 게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약 11억 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졌고 4억 원은 따로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거래에서도 돈의 흐름의 종착지가 석연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의 수상한 자금이 줄줄이 나오는 셈인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네. 결국 대장동 팀 자금의 마지막 전달 구간인 이 유동규, 김용, 또 유동규, 정진상 구간의 이 금전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이 자금책인 남욱과 또 중간책인 정민용, 전달책인 유동규는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돈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투입됐는지를 밝히는 건
별개의 문제겠죠. 검찰은 지금까지 돈 전달 내용과 과정이 담긴 메모와 또 전달 상자, 또 전달자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또 물증의 신빙성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향후 정치자금이나 뇌물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김보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한동훈 장관 술자리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권이 몰매를 가하고 있다고 항변은 하는데 여전히 청담동 술집이 어딘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국정감사 전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한동훈 장관 관련 의혹을 말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 상황 전개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논란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술자리 의혹 논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고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와 모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김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까지 거론하며 김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당 원내 지도부에 한동훈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한 장관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구체적 의혹까지 전달했고 지도부에서 용인했다면 이번 논란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여권이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자신에 대한 여권의 문제 제기가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번 주장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헛발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2달 전까지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윤 대통령의 술자리 제보가 많다며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그러니 다 그런 줄 아냐면서 과거 우 의원이 연루된 술자리 사건을 꼬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사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질 가짜뉴스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모든 걸 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우 의원의 과거 술자리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우 의원을 비롯한 386 정치인들이 광주 5.18 20주년 전야제 참석 직후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걸 언급한 겁니다. 당시 의원이 술집에서 임수경 전 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우 의원도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신용보증기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선 최고 등급의 증권도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금경색 현상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지난 8월부터는 롯데와 효성, SK 등 대기업들도 이곳에 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에 회사채로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우량 대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보증기금 보증마저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증권 5,400억 원어치 중 1,400억 원이 팔리지 않은 겁니다. AAA 초우량 등급이 투자자를 찾지 못한 건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의 채권까지도 모집 물량이 미달됐고 발행금리는 연초 1%대에서 4에서 5%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년에 가서도 계속 2%대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대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정부는 소화가 안 된 회사채를 사들이거나 공공기관 채권의 발행 시기를 분산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하면서 부동산 등 여러 정책이 제시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째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9월만 해도 매매 건수가 18건이었는데 1년 새 2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물 대부분이 15억 원이 넘어 대출이 어려운 데다 집값 하락 여파까지 겹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거래 실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합니다. 치솟는 금리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대출 이자 부담 금액만 해도 2배씩 막 올라가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 많죠.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DSR 규제를 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각종 대출 원리금의 총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아무리 풀어줘도 이걸 풀지 않으면 대출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자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집살 기회를 늘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정적인 어떤 지침만의 변경을 통해서 시장 정상화를 시키기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조세제도 개편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500여 건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주택자금을 편법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이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는 매입자금의 일부인 8억 4천만 원은 외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는데 하루 한도인 $10,000가 넘는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해 환치기 업자를 통한 불법 반입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38억 원에 매입했는데 대금 일체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대여금을 B씨가 아니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 국세청은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5.4%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74.2%가 몰리는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관계 부처 간의 공조 내지는 정보 공유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투기에 오히려 앞장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면서 국토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하는 한편 토지와 오피스텔 등도 추가로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근로자 2명이 경북 봉화 광산 지하갱도에서 고립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구조대가 어제 오늘 철야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로자 구조까지 어제 예측보다 하루 이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진입로가 암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동현 기자,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진입로 개척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지하 갱도에서 토사를 꺼내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190m 아래에 있는 지하 수평 갱도에서 진입로를 향해서 고립 예상 지역을 향해 진입로를 뚫고 있습니다. 예상 거리는 130m가량인데 지금까지 뚫은 거리가 30여 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갱도 안에 암벽이나 돌더미가 쌓여 있어 작업이 더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암벽이 강한 40m 구간을 지나면 진입로 개척이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갱속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워 고립 지점 도착까지는 하루나 이틀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고립자 2명의 생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이들이 여유 공간으로 대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파음 등 여러 소리를 계속 전달해 고립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지하갱도에는 통로가 여러 곳에 있고 고립된 근로자가 50, 60대 숙련공이라 갱 내부 상황에 익숙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립자 가족들도 구조 현장을 지키며 무사 생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에도 119 구조대와 광산 직원 등 28명을 사교대로 철야 작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틀 동안 30m 정도를 뚫을 정도로 갱 내부의 진입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있는 곳은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이 근로자들이 고립된 지하 190m 아래의 모습은 어떤지, 구조대 진입은 왜 더딘지 최우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립된 근로자 2명은 밀려드는 토사를 피해 여유 공간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때문에 예상 고립 지점까지 130m 거리인 제2수직갱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폐갱도라 강한 암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발파한 암석을 수레로 옮긴 뒤 수직갱 승강기에 실어 지상으로 퍼올리는 작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갱 높이와 폭이 2m 정도로 비좁아 동시에 2명만 작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40m 지점을 지나면 갱 내 선로가 있다며 진입 속도가 빨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훨씬 환경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이 짧은 거리보다 이 거리가 시간이 많이 단축되리라고. 고립자 가족들은 갱 속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쏟아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법 매립이니까 덮은 거죠. 하지만 업체 측은 불법 폐기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벗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업체 측은 또 사고 14시간 만에 119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일었습니다. 외벽 도색 작업 중에 벌어졌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2달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업체가 벌인 작업이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페인트통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는 작업용 밧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제 낮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7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은 작업줄이 짧았고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줄이 짧아가지고 줄이 빠졌어요. 안전거리가 작동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지난 8월에도 외벽 도색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당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 소홀을 이유로 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을 입건했는데 지난 14일 작업을 재개하면서 2달 만에 또 추락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작업을 시킬 때 줄이 한 짧게 자기들이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자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는지.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두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뒤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 남성이 범행 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들면서 완전 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신질환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지난 25일 아내와 초중학생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태연하게 자신의 계획 범죄를 털어놓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사건 한 2, 3일 전부터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완전 범죄를 노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 집을 나설 때는 CCTV가 있는 아파트 출입구를 이용한 뒤 아내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A씨는 CCTV 사각지대인 이 복도 창문을 통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에는 옷을 갈아입고 창문으로 나가 흉기를 버린 뒤 근처 PC방에서 2시간 정도 머물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꾸몄습니다. 외출 흔적을 남기려고 CCTV가 있는 출입구로 돌아갔지만 이 과정에서 옷차림이 바뀐 것도 포착돼 결국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A씨는 기억을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둥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사 4시간 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쯤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사업 종료를 밝힌 우유 가공업체 푸르밀이 이 노조와 상생안을 논의하던 중에 돌연 희망퇴직 공고를 냈습니다. 2달치 임금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푸르밀 노조는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푸르밀이 오늘 신동환 대표 이름으로 낸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입니다. 희망퇴직일은 영업 종료일과 같은 다음 달 30일.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으로 위로금으로 통상임금과 상여금 2개월분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측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던 푸르밀 노조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차라리 2차 교섭 때 까놓고 우리는 방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해야지. 이거는 해도 너무하지. 고용노동부 중재로 지난 월요일 첫 교섭을 가진 노사 양측은 다음 주 있을 2차 교섭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대화는 오갔고 회사 측에서도 성실히 노력하겠다. 노조 측은 이번 희망퇴직 공고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형식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푸르밀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50일 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다 노사 대화나 해고 회피 노력 등이 없어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푸르밀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 2차 교섭에서 사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기사 자격증 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50%대에 그치는 어려운 시험인데다가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는데 왜 따려고 하는 건지 그 속사정을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보일러나 수도 등 기계 설비 관리를 맡아온 A씨. 2달 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안 되고요. 퇴근 후 책을 보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법 개정으로 학교들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자격증이 있는 관리자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봉이 6천만 원에 달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학교가 채용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A씨 같은 직원들이 직접 자격증 취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제 공부를 하도록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급 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률이 50%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고 시험 응시 자격도 까다롭습니다. 사비를 들여 어렵게 자격증을 따도 추가 수당은 월 3만 원에 불과한 실정. 하지만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돈을 보고 한다면
솔직히 안 하죠. 기계설비 관리자가 없는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한이 다가오면서 각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라면과 음료수 등 음식물 몇 가지를 주문한 소비자가 물건을 배달받으면서 마트에서 사라는 메모도 함께 받았습니다. 욕을 상징하는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는데요. 쿠팡 측은 배달 직원이 한 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배달 직원이 물건 포장을 들고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인 이모 씨가 주문한 음식물을 배송한 건데 배달 직원이 놓고 간 포장 봉지 위에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 근처 마트에서 사 먹어라는 글과 함께 손가락 욕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1.5리터의 물과 음료수, 비빔라면, 일반 라면을 주문했는데 제일 위에 있던 비빔라면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빼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적혀 있길래 바닥에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쿠팡 측은 자사 직원이 한 게 아니라는 입장. 상품 선별과 포장 단계에서 메시지를 쓸 시간이 없고 배송 기사는 실명이 공개돼 그런 글을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편하자고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만 기분이 찝찝해진 상황. 이런 거는 직원을 교육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쿠팡 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고객에게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축제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첫 헬로윈이다 보니까 마약이나 불법 촬영 등 범죄 우려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윤경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축제가 시작된 이곳 이태원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즐거운 음악이 들려오고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거리는 물론 술집과 음식점에도 시민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유명 캐릭터의 옷을 입거나 분장을 하고 헬로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술집과 식당은 헬로윈을 상징하는 호박이나 귀신 인형 등을 매달아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보내는 헬로윈인데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최근 늘고 있어 주말 내내 이태원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동절기 감염 재확산과 마약이나 불법 촬영 등 범죄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태원에만 매일 10만 명 정도가 모일 걸로 예상하고 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이태원 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에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이 예상돼 주변을 찾는 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금배추 소식에 올 가을 김장 걱정 크셨을 겁니다. 정부는 고추와 마늘 등 김장 재료를 시장에 풀면서 물가 안정에 나섰는데요. 대형마트도 일찌감치 가을 배추를 확보해서 할인폭을 키웠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 직원이 진열대에 빈틈없이 배추를 채워 넣습니다. 가을 배추가 출하되며 가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0% 이상 비쌉니다. 올해 배추를 보면 지금 가격도 비싼 건 아니죠. 다른 해에 비하면은 올해 배추가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대형마트들은 절임 배추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배추 물량을 미리 확보해 지난해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절임 배추. 저희가 배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일반 배추하고 가을 배추가 있는데 현재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김장 배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25%가량 더 김장값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게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오늘 장 보러 왔다가 예약하게 됐어요. 정부도 김장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11월부터 시장에 마늘과 고추, 양파 등의 비축 물량 10,00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김장 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다음 달부터 김장 채소와 소금, 젓갈 등의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보상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사태가 벌어진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보상 방안은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 서비스 정상화까지 걸린 시간은 127시간 30분. 닷새 넘게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최장기간 먹통 사태에 피해 접수는 일주일도 안 돼 4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답답한 부분도 많고 불편도 많이 겪었어서. 카카오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 정도부터 처음까지 그냥 빈차로 나왔으니까 지금 카카오만 깔려 있어가지고 일반 손님을 못 해오니까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대상, 범위 모두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없어서 카카오는 다음 달 1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할 계획인데 보상안을 언제 도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협의체 구성 후 보상까지 넉 달이 걸렸습니다. 보상 금액도 문제입니다. KT 화재 땐 35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사용자가 더 많은 카카오는 보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도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카카오 측 보상안을 보고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 장기화로 이용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을 보니 이 전 사무부총장은 당시 한 장관을 언니라 부를 만큼 친하다고 과시하고 이 청와대 고위층과도 만남을 주선하며 청탁 사업가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가 A씨에게 청탁을 들어주고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사업가 A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투자사 인수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기부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만큼 친하다, 수고비가 필요하다며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찍은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하며 청와대 고위층과의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이씨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씨가 친분이 있다고 언급한 사람은 야당 대표를 지낸 인사와 국회의원, 산업부와 국토부 장관, 식약처장 등 7명에 달합니다. 이씨는 실제로 기업 인수와 공기업 인사와 납품, 마스크 인허가 등 다양한 청탁을 받고 고위 인사를 연결해주거나 민원을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자기 그 당원들, 표총 당원들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계 하나씩 선물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사람 패고 다니고. 거론된 인사들은 안면은 있지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청탁이 성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이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한 재산은 445억 9,600만 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기존 최고액인 290억 원대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160억 원대의 이종호 과기부 장관보다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노원구 상가와 점포 64개를 포함해 건물만 60억 원, 현금 자산은 49억 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 보유분이 329억 원으로 주식이 전체 재산의 77%였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주식과 직무의 관련성을 심사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재산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비서관의 부인은
지난 6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토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검찰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72억을 신고했고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중 이 비서관을 제외한 대통령실 소속 8명 재산의 평균은 27억 원이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3년째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웃지 못할 황당한 방역 조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확진자를 옮기는가 하면은 공중 화장실에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경 조치에 티베트에서는 이례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 서 있는 크레인 한 대가 물건 대신 사람을 들어올립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동원한 방식이라며 SNS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격리시설 부족으로 10도 이하 기온의 호텔 야외 주차장 간이 침대에서 격리를 하거나 심지어 공중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당국이 과일과 채소까지 모조리 버리게 해 식량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80일째 봉쇄 조치를 당한 티베트에서는 결국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온 주민 3천여 명은 봉쇄가 아닌 밥을 원한다며 방역 조치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방역 성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全面开展抗击新冠肺炎疫情国际合作，赢得广泛国际赞誉。 내년 3월 예정된 양회까지 제로 코로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내부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서커스 하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한 묘기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한편의 공연 예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중에 걸린 그네. 거침없이 회전하더니 가뿐하게 착지합니다. 불이 붙은 곤봉을 발에 댄 채 춤추고 불꽃을 삼키기도 합니다. 태양의 서커스의 대표작 알레그리아가 새 버전 뉴 알레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아크로바틱은 그대로지만 의상과 세트, 무대 연출을 바꾸는 등 예술성은 더 강화했습니다. Everything about the new Allegria is new, and we also kept, the feeling, the universal theme of the show. 계단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남자. 그런데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또 다른 작품은 회전하는 무대에서 가까스로 중심을 잡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서커스인지 현대무용인지 불분명한 독특한 퍼포먼스. 하지만 모두 서커스의 기본 원리인 중력과 원심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Donc j'ai appliqué à un plateau un simple sol différents phénomènes physiques qui donnent lieu à un ensemble infini de situations. 예술로 진화한 서커스가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한국국제환경상 제28회 시상식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조상희 씨와 나카무라 히로시 국제조류연구소가 선정됐습니다. 조 씨는 손목 장애에도 전국 해변을 돌며 해양 쓰레기 5,000톤을 수거했고 일본 국제조류연구소는 천연기념물을 멸종 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0가 수여됐습니다. 가을 야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 오늘도 전좌석 매진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 1승만을 남겨둔 키움과 이 반격을 노리는 LG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성민혁 기자, 오늘도 치열한 경기가 벌어졌죠. 네, 오늘은 1차전 때 맞붙었던 두 팀의 외국인 투수 켈리와 애플러가 다시 나왔습니다. 둘 다 3일을 쉬고 등판할 만큼 절실했습니다. 선제 득점은 LG의 차지였습니다. 1회 박혜민부터 김현수, 최은성까지 3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한 점을 먼저 올렸습니다. 하지만 키움도 보란듯이 이어진 1회 연속 안타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또 1대1이던 3회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 푸이그가 시원한 솔로 아치로 이름값을 했습니다. 볼펜 싸움으로 넘어간 7회 1사 1삼루 상황에서 푸이그가 또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정우영의 공을 힘으로 밀어내면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LG는 7회에 마무리 고우석까지 투입했지만 김태진에게 안타를 허용했고 스코어는 4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 경기가 끝나면서 키움이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키움은 다음 달 1일 인천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SSG와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 구경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요. 날씨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19도, 대전과 전주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